그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는 멈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 없이 설명해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봐. 그러면 거의 항상 설명이 멈췄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이동합니다. 맞습니까? 램프를 켜면 빛이 전구에서 나와 벽을 때립니다. 우리는 벽을 봅니다. 단순합니다. 빛이 이동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단어 하나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동. 실제로 앉아서 묻겠습니다. 무엇이 이동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이한 이야기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빛은 단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는요. 가장 명백해 보이는 것이 거의 항상 가장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습니다. 파인만이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직관부터 다루겠습니다. 돌을 연못에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이동입니다. 뭔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연못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파동은 물 위를 달리는 패턴입니다. 교란의 패턴이 이동하고물 자체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코르크 마개를 하나 띄워두면 알 수 있습니다. 파문이 지나가도 코르크는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흔들릴 뿐입니다. 파동은 물을 운반하지 않습니다. 패턴만 이동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파동은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교란입니다. 소리는 공기 안에서 전파됩니다. 지진파는 땅 안에서 전파됩니다. 물결은 물 안에서 전파됩니다. 매질이 없으면 파동은 없습니다. 진공 속에서 소리가 전파되지 않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달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전파될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습니까? 빛도 파동입니다. 그것은 1800년대에 이미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빛의 간섭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1801년의 일입니다. 두 슬릿을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파동만이 만들 수 있는 패턴입니다. 빛은 분명히 파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파동은 무언가 안에서 파동치는 것 아닙니까? 빛이 파동치는 어떤 매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00년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테르, 이터 또는 발광 에테르, 루미니프러스 이터. 에테르는 우주를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매질이어야 했습니다. 진공 속에서도 빛이 전파된 이 진공에도 에테르가 있어야 했습니다.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린 이 에테르는 극도로 딱딱하고 탄력적이어야 했습니다. 강철보다 수조배 딱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구가 에테르 안을 자유롭게 통과하니 저항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딱딱하면서도 저항이 없다. 단단하면서도 완벽히 투명하다. 어디에나 있지만 감지할 수 없다. 이 조건들이 이미 서로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동에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에테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테르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1881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알버트 에이브러햄 미클슨. 그는 30살의 물리학자였습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측정에 집착했습니다. 특히 빛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마이컬스는 에테르를 검출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원리는 강의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와 강을 가로질러 건너는 배를 생각합니다. 강의 흐름 방향으로 가는 배는 흐름의 도움을 받고 돌아올 때는 거슬러야 합니다. 왕복 시간을 계산하면 강물의 속도가 들어갑니다. 반면 강을 가로지르는 배는 흐름에 비스듬히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왕복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빛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지구가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다면 지구 진행 방향으로 달리는 빛은 에테르 바람을 거슬러야 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방향의 빛 속도가 달라야 합니다. 마이컬스는 간섭계를 만들었습니다. 빛 한 줄기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보내고 돌아온 두 줄기를 합쳐 간섭 패턴을 보는 장치였습니다. 속도 차이가 있으면 간섭 무늬가 이동합니다. 그 이동량으로 에테르 바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881년 첫 실험. 마이컬스는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예상보다 효과가 작았습니다. 마이컬스는 자신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더 좋은 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응용과학학교 K School of Applied Science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드워드 몰리가 있었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화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새 장비를 완성했습니다. 이전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리석판 위에 간섭계를 놓고 그 대리석판을 수은 위에 띄웠습니다. 수은 위에 떠 있으니 아무 방향으로나 부드럽게 돌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예상되는 에테르 바람의 효과는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약 30km, 초속 30km입니다.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만분의 1 수준입니다. 그 효과는 줄무늬 이동 40분의 1 크기여야 했습니다. 장비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1887년 7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낮에 측정했습니다. 밤에도 측정했습니다. 계절을 바꿔가며 측정했습니다. 지구 공전 방향이 달라지는 시점을 골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무늬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에테르 바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어느 계절에도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이컬스는 낙담했습니다. 그는 에테르를 찾으러 갔습니다. 에테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실험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이 실패가 현대 물리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핸드릭 로런츠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에테르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한다. 그러면 두 방향의 빛 이동 시간이 같아진다. 수학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조지 피츠제럴드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푸엥카레, 언리 폰케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수수께끼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핵심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905년 스위스 베른 특허청의 무명심사원이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에테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가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순서를 하나 바꾸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 전에 맥스웰이
이미 답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1865년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그는 방정식 4개를 발표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 불립니다. 이 방정식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듭니다. 두 장이 빈 공간을 통해 서로를 쫓아갑니다. 마치 도망가는 쪽이 새 쪽을 만들고 그 쪽이 또 다른 쪽을 만드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쫓고 쫓기는 과정에 특정한 속도가 있었습니다.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의 상수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초속 29만 9,792km, 초속 29만 9,792km였습니다. 정확히 빛의 속도였습니다. 맥스웰은 이렇게 썼습니다. 빛은 전자기적 교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동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진동하는 것은 장 필드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에게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이동 방향에도 수직으로 빈 공간을 달려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물질이 없습니다. 교란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의 값이 변합니다. 어떤 물질도 운반되지 않습니다. 빛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물질 없이요. 에테르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빛은 파동이지만 파동칠 물질 매질이 없습니다. 둘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샌 맥스웰은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지하며 전파되는 파동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는 열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은 빛의 속도를 줍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c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에 관측자가 없습니다. 누구 기준의 속도인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c라고 씁니다. 야구공을 던집니다. 시속 145km, 시속 145km. 이것은 투수 기준의 속도입니다. 타자가 공을 향해 달려오면 공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도망가면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원을 향해 달려가면 소리가 더 높게 들립니다.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빛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을 향해 달려가면 더 빠른 속도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빛에서 도망치면 더 느리게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맥스웰의 방정식에는 그런 기준계가 없습니다. c는 그냥 c입니다. c는 무엇의 속도입니까? 누구 기준의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까?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이것을 더욱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에테르가 없다면 c는 에테르 기준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빛을 향해 달려도 c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빛에서 도망쳐도 c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물리학으로는요. 이 단순한 질문이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1905년 알베르 아인슈타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습니다. 조수도 없었습니다. 종이와 연필 그리고 사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출발한 전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이든 정지한 역 플랫폼이든 물리 법칙은 같아야 합니다. 둘째,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합니다. 누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셈은 항상 c입니다. 이 두 전제만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도출됩니다. 당신이 정지에 있어 도제가 빛의 절반 속도로 달리는 로켓에 있어 둘이 둘 다 빛이 초속 29만 9,758m,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오는 것을 측정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요. 이것이 왜 이상합니까? 제가 빛의 절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빛을 향해 달리는 것이니 빛이 더 빠르게 와야 합니다. 야구공처럼 소리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두 것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시공간,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는 이것을 수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수축하는지로 런츠 인자, 로렌츠 팩터라는 수식으로 정확히 표현됩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인자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무한히 느려지고 길이가 무한히 줄어듭니다. 당신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정확히 그 정도만큼 빛은 항상 같은 속도로 보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상층 대기에서 생성되는 뮤온 무온이 증거입니다. 뮤온의 수명은 극히 짧습니다. 고전 계산으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뮤온에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합니다. 시간 지연은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된 사실입니다. 잠깐 사고 실험을 하나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로켓 안에 있습니다. 로켓이 빛의 속도 절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초속 15만 킬로미터, 초속 15만 킬로미터입니다. 앞을 향해 손전등을 켭니다. 그 빛은 얼마나 빠릅니까? 상식으로 계산하면 초속 45만 킬로미터, 초속 45만 킬로미터여야 합니다. 로켓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레오의 속도 덧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하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냥 C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제 속도를 높여봅시다. 로켓이 빛의 속도 99%로 달립니다. 여전히 앞에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99.9, 99.9%로 달립니다. 여전히 C입니다. 99.99, 99.99%로 달립니다. 여전히 C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뒤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달릴수록 여러분의 시계가 느려집니다. 동시에 달리는 방향의 공간이 수축됩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빛은 항상 같은 속도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16살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빛과 나란히 같은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보일까? 거울을 들고 달리면 내 얼굴이 보일까요, 아닐까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달린다면 빛의 파동이 정지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지한 전자기파는 맥스웰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아인슈타인을 1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905년 답을 찾았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는 이유는 달리려 할수록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C는 단순히 우주의 속도 상한선이 아닙니다. C는 공간과 시간이 엮이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빛보다 빠르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무너지고 시간이 역전됩니다.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나는 세계가 됩니다. C는 우주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논리적 한계입니다. 이제 광자, 포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태양에서 빛 한 알갱이가 출발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km입니다. 우리 시계로는 약 8분이 걸립니다. 광자에게 그 8분은 어떻습니까? 상대성 이론의 수식을 적용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는 존재에게 시간은 무한히 느려집니다. 빛의 속도 c에서 로런츠 인자, 로런츠 팩터는 무한대입니다. 광자가 태양을 떠나는 그 순간과 지구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광자에게는 같은 순간입니다. 8분이 없습니다. 여정이 없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같은 순간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속도에서 이동 방향의 길이는 수축됩니다. 광자의 기준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이동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빛이 이동했다고. 그러나 빛 자신에게는 여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파인만은 이 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저도 방금 광자의 관점 광자의 기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엄밀하지 않습니다. 관점이라는 단어는 관측자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질량 없는 것에 기준기의 변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식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광자와 함께 달릴 수 없습니다. 수학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광자의 관점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수학이 암시하지만 완전히 허용하지는 않는 것을 추론한 것입니다. 물리학은 방정식이 말하는 것입니다. 방정식에 대해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유용하지만 물리학과 같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름으로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라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빛에게 우주는 두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상상합니다. 수천억 광년에 걸친 공간, 별들 사이의 무한한 공허, 은하와 은하 사이를 건너는 빛의 여정.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50만 광년, 250만 광년. 우리 눈에 도달하는 그 빛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러나 그 광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출발과 도착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습니다. 250만 년이 없습니다. 2억 3,600만 킬로미터, 2억 3,600만 km도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빛에게는 한 점입니다. 우주는 빛에게 두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떠난 광자는 어떻습니까? 지구까지 8분을 달려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광자는 8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출발한 순간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우주 가장자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 460억 광년, 460억 광년 떨어진 그곳의 빛도 광자 자신에게는 단 한순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거리는 빛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이 가진 가장 기묘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광대하다고 부르는 우주가 빛에게는 점 하나입니다. 하나빛의 속도 c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합니다. 둘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측자의 시간과 공간이 바뀝니다. 색광자에게는 출발과 도착 사이에 시간도 거리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 사실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마 드실 반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립니까? 태양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해도 우리는 8분 후에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동이 아닙니까? 실제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반박입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8분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의 관측자 기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8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이 맞습니까? 우리의 8분입니까? 광자의 0초입니까? 상대성 이론의 답은 이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기준기에서 각자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8분이 지나는 것 맞습니다. 광자에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기준계가 다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빛은 물질입니까? 에너지입니까? 빛은 물질이 아닙니다. 전자기장의 에너지 패킷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장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나 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빛이 통과한 공간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장의 진동 패턴이 이동했습니다. 물질이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빛이 이동하면서도 사실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역설의 핵심입니다. 패턴이 이동하고 실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0세기 초과학자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광전 효과, photoelectric effect입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빛의 밝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색깔 즉 주파수에 의존했습니다. 밝은 빨간 빛은 전자를 전혀 튀어나오게 하지 못합니다. 희미한 파란 빛은 전자를 잘 튀어나오게 합니다. 파동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밝을수록 에너지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더 강하게 전자를 튀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설명했습니다. 빛은 패킷으로 옵니다. 양자화된 덩어리로요. 각 패킷의 에너지는 주파수로만 결정됩니다. E는 hhν, H는 플랑크 상수는 주파수입니다. 한 패킷이 전자를 튀겨낼 에너지를 가지거나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밝기는 패킷의 수를 늘릴 뿐입니다. 패킷 하나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패킷 100개를 쏘아도 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패킷을 광자,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집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덩어리로 한 번에 하나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안한 일이 일어납니다. 광자 하나를 두 개의 슬릿을 향해 발사합니다. 광자는 어느 슬릿을 통과했을까요? 감지기를 설치해 확인하면 광자는 하나의 슬릿을 통과합니다. 평범한 입자처럼요. 그런데 감지기 없이 어디에 착지했는지만 보면 광자 하나가 만들어낸 착지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섭 패턴을 형성합니다.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파동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 서로 간섭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광자 하나가 자기 자신과 간섭합니다. 그리고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아내는 순간 간섭 패턴이 사라집니다. 보는 행위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작동합니다. 양자 전기역학은 소수점 10자리까지 맞는 예측을 합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등장합니다. 광자는 A에서 B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파인만의 경로 적분, path integral, 형식화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광자는 A에서 B로 가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갑니다. 직선도 가고, 곡선도 가고, 지그재그도 갑니다. 목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로도 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갔다 오는 경로도 갑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로 전부 동시에 각 경로는 작은 화살표 진폭, 앰플리튜드를 기여합니다. 이 화살표들을 전부 더합니다. 대부분의 경로에서 화살표들은 상쇄됩니다. 이웃한 경로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직선 경로 근처에서는 다릅니다. 그 근처의 경로들은 화살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더하면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광자는 압도적으로 직선으로 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선이 규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경로들이 상쇄되고 직선 근처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빛의 직진은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아닙니다. 모든 경로를 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빛의 반사 법칙도 그렇게 나옵니다. 빛의 굴절 법칙도 그렇게 나옵니다. 스넬의 법칙 페르마의 최소 시간 원리 모두 이 계산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경로적분은 물리학의 고전적 법칙들이 양자역학의 더 깊은 계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파인만이 물리학에 기여한 핵심입니다. 방정식 안에서 고전 물리학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파인만은 이 형식화를 1940년대에 박사 논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자가 목성까지 갔다 온다는 경로를 진지하게 더한다는 것이 직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산 결과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을 경로적분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오늘날 경로적분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도구입니다. 빛뿐 아니라 모든 입자의 거동을 이 방법으로 기술합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97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공개 강연. 그는 일반 청중에게 양자 전기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수식 없이 화살표 하나로 거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빛이 이 거울에서 반사됩니다. 어디서 반사됩니까? 가운데에서? 아닙니다. 빛은 거울의 모든 곳에서 반사됩니다. 가장자리에서도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쇄되고 가운데 기어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반사의 법칙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자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부분을 특정 간격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상쇄되어야 할 부분들을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원래 방향이 아닌 각도에서 빛이 강하게 반사됩니다. 이것이 회절격자, diffraction grating입니다. 백화점의 홀로그램 스티커 프리즘처럼 빛을 분리하는 장치. 모두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반사의 법칙이 사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더 깊은 원리를 알면 직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것. 1985년 파인만은 이 강의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QED, 빛과 물질의 이상한 이론, QED, The Strange Theory of Light and Matter, 수식이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오직 화살표와 이야기로만 양자 전기역학을 설명합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서 파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배운 법칙들이 아니다. 그 법칙들이 나오는 더 깊은 계산이다. 이것이 파인만의 진실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빛은 이동합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까? 네.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네. 물질이 이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애값이 변합니다. 여정 중에 시간이 흐릅니까? 광자에게는 아닙니다. 직선으로 갑니까? 네. 하지만 다른 모든 경로가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전자기장의 양자입니다. 파동 같으면서 입자 같고 둘 다 아닌 무언가입니다. 매질 없이 전파되고 허용된 유일한 속도로 달리며 모든 경로를 동시에 취해 대부분 상쇄되고 감지기에서 클릭으로 도달합니다. 그것이 우주가 이동할 때 이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방정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방정식이 이야기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만 줍니다. 질문을 넣으면 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률들은 맞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광자는 무엇을 합니까? 두 슬릿 중 어느 슬릿을 정말로 통과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작동합니다. 소수점 10자리까지 맞는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방정식이 이야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다. 자연은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음 화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전자 하나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지, 왜 그 계산을 하면 무한대가 나오는지, 그리고 파인만이 어떻게 그 무한대를 길들였는지, 재규격화, renormalization, 물리학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수학 기법, 파인만 자신도 불편하다고 말한 방법, 노벨상을 받은 이론인데 파인만 스스로 불편해했던 이유.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